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고 더 애써 보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외로움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밀려드는 그 이름 모를 공허함.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래도록 알지 못했다. 나는 젊은 시절 출가를 결심했을 때 고독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번잡함을 등지고 산문 안으로 들어서면 그 고독이 해결될 것이라 여겼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송광사 불이람에 머물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곳이 좋았다. 해가 뜨면 산이 붉게 물들고 해가 지면 계곡물 소리만 남는 그 정막이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 둘, 나중엔 때를 지어왔다. 나의 글을 읽었다 하고, 나의 말을 듣고 싶다 하고, 어떤 이는 그저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겠는가? 아니다. 모두 선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아났다. 이름도 주소도 알려지지 않은 강원도 산골 오막살이로 짐을 꾸려 떠났다. 직접 땔감을 구하고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도망처럼 보였을 것이다. 혹은 오만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 왜 사람을 피하느냐고, 왜 혼자만 살려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나는 사람들 틈에서 가장 외로웠다. 법당 가득 신도들이 앉아 내 법문을 듣고 끝나면 모두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나는 누구와도 진정으로 닿아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을 보러 온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밥상을 마주하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자식들이 명절에 모여와 집안이 왁자지껄해도 막상 그 안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은 유리 저편에 있는 것처럼 혼자라는 느낌.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감각, 나는 그것을 잘 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삶의 진실이다. 1970년대 나는 민주화 운동의 언저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보탠 일이 있었다. 그 일로 나는 일부 몰지각자와는 딱지가 붙었고 사복 경찰이 내 주변을 서성거렸다. 감시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가?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군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자각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고독은 조건이 아니다. 고독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다. 두려웠다. 부정하고 싶었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면, 더 많이 연결되면 이 텅 빈 감각이 사라질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날수록 그 빈자리는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폐암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웠을 때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그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병문 안을 오는 이들이 있었다.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병, 그 고통,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피하려고 그 많은 세월을 허비했구나. 고독은 형벌이 아니었다. 고독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여러분, 나는 한때 난초를 키웠다. 작은 화분 하나였지만 그것을 들여놓은 뒤부터 나의 마음은 온통 그 난초에 가 있었다. 햇볕이 너무 강하면 어쩌나, 바람이 차면 어쩌나, 물을 너무 많이 주었나, 적게 주었나. 수행자가 새벽 예불을 드리다 말고 난초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닌가. 어느 날 나는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난초가 나를 묶어놓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난초가 아니라 난초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나를 묶어놓고 있었다.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나는 난초를 다른 이에게 주어버렸다. 손에서 화분이 떠나는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났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오래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 같은 그 가벼움. 그것이 바로 무소유가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감각이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등지고 빈털터리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무소유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필요한가?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오래된 서운함일 수도 있다.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끝내 듣지 못한 사과, 이미 지나가 버린 시절에 대한 미련, 혹은 지금쯤은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나 자신을 향한 기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두 손에 꼭 쥔 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던 시절 새벽마다 물을 기르러 나갔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다. 봄에는 지늘기, 발목까지 찼다. 불편했냐고? 그렇다, 불편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하늘이 있었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그날의 피로가 있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이 하루가 전부였다. 그 산골에서 뻐꾸기 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뻐꾸, 뻐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그 울음소리.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왜 울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소리에 열린 것 같았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 오래간만에 혼자 걸었던 동네 골목길, 잠들기 전 창문으로 들어오던 바람. 그 고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차자를 즐겼다. 찻잔을 앞에 두고 앉으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차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고 천천히 마시려면 천천히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찬물이 잔에 담기는 소리, 피어오르는 김, 천천히 입술에 닿는 온기. 그 작은 의뢰 속에서 마음이 무심에 가까워졌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상태다. 집착도 없고 밀어냄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단순한 일이었다. 인간관계가 허무하다고 느끼는가? 그 마음을 나는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허무함이야말로 정직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때로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구한다. 완전한 이해, 영원한 위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을 구하다가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지치고, 지치다가 스스로를 닫아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었는가? 무엇을 주려 했는가? 나는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늘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실망한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살아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는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배웠다. 산속에서 혼자 밭을 일구다 보면 씨앗을 심는 날이 온다. 나는 그 씨앗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빨리 자라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예쁘게 피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작은 싹이 흙을 밀고 올라왔다. 그 순간의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만 조건을 마련해 주었을 뿐이고 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었다. 사람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있어달라. 그 요구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외로워진다. 역설이다. 덜 외로워지려고 더 꽉 쥐면 쥘수록 손안의 것은 더 빨리 시들어간다. 난초가 그랬듯이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고 싶다. 인간은 본래 혼자라는 것. 그리고 그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것. 두 그루의 나무가 숲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 두 나무는 서로의 뿌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햇볕을 향해 자란다. 그러나 그 두 나무의 가지는 어느 순간 서로 닿는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린다. 그것이 나무들의 관계다. 뿌리를 서로 얽어매지 않아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사람의 관계도 그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상대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나는 수행 중에 본래 면모 뺀 라이 면모이라는 화두를 오래 붙들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누군가의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아니었던 그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 물음이 막막하기만 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이라니 그런 때가 있기나 했는가? 그러나 이 화두는 실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조건과 역할과 관계를 다 걷어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 한때 어떤 직함을 가졌던 사람, 어떤 일을 해온 사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이름표를 달고 살아간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이름표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한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당혹스러움이 때로는 깊은 슬픔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름표가 떨어진 그 자리에 진짜 내가 있다. 역할로 포장되지 않은, 성취로 증명되지 않은, 누군가의 기대로 채색되지 않은 그 민낯의 존재. 그것이 본래 면목이다. 그리고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 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피지 않는다. 꽃은 그저 피는 것이다. 자신이 꽃이기 때문에 피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재한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나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이것을 온몸으로 알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단순하고 이토록 완전한 것인 줄 왜 나는 그토록 오래 걸려 알았는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창밖에 빛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 이것들이 전부였다. 이것들이 삶이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도,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도,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목마름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었다. 장벽을 허무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라. 창밖의 나무, 부엌에서 끓는 물 소리,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사진 한 장. 그것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빴거나 너무 아팠거나 너무 외로워서 듣지 못했을 뿐이다. 고요해지면 들린다. 고요해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고요해지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후회들이 밀려온다고. 지나간 일들, 잘못한 일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고요 속에서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그러니 차라리 바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텔레비전이라도 켜두는 것이 낫다고.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그랬다. 수행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고요를 반기는 것이 아니다. 산속 암자에 처음 홀로 앉았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사방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내 안의 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 해결하지 못한 물음들, 부끄러운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그 고요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었다.
피할 수가 없었다. 산속에는 달아날 곳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들과 마주 앉았다.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붙들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듯 구름이 흘러가듯 그것들도 결국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회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면 그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을 애써 이름 붙이자면 살고 싶었다는 마음, 잘 살고 싶었다는 마음이었다. 후회는 실은 그 마음의 다른 얼굴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후회도, 허무함도, 외로움도 그렇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후회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허무함도 없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원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그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언저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냈다가 오랫동안 감시를 받았다. 사복경찰이 내 주변을 맴돌던 그 시절, 나는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이 글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 조심스러움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말을 아끼다 보니 내 안에 말해지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갔다. 그것이 또 다른 고독이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사는 고독.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독을 아는 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들,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들. 세월이 지나면 무뎌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뎌지기는커녕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것을 굳이 말로 풀어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나는 차를 마시며 그렇게 했다.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앉아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불러냈다. 이름을 붙여주고 잠시 바라보고 그리고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이 나만의 의뢰였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이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요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인정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라.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시작이다. 그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라. 다만 바라보라.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은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더 빨리 가거나 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저 제 속도로 흘러간다. 마음속의 것들도 마찬가지다. 바라보면 흘러간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수행을 통해 배운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소유도 결국 그것이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다. 집착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소유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집착,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집착, 누군가가 나를 더 알아주어야 한다는 집착.
그것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지금 이 자리,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삶의 전부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겨울을 났다. 눈이 쌓이면 길이 막혔다. 며칠씩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눈 덮인 산을 바라보다가 나는 깨달았다. 이 고요함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디로? 나 자신에게로. 그 겨울 이후 나는 고독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다. 고독은 공간이다. 내가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타인의 기대 속에서, 타인의 언어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된다. 그 물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 물음을 피하는 것과 그 물음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 피하면 물음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진다. 함께 살면 물음은 서서히 친숙해진다.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그 물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고독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고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독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함께 가는 것이다. 문제는 고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적으로 대하면 평생 싸워야 한다. 친구로 대하면 평생 동반자가 된다. 나는 폐암 진단을 받고 난 뒤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사라졌다. 언젠가는 하겠다는 계획들이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움직임,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것들이 그토록 선명하고 그토록 충분한 것인 줄 나는 죽음이 가까워지고서야 알았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이다. 여러분은 나보다 일찍 이것을 알았으면 한다. 죽음이 가르쳐주기 전에 삶이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오래 함께했지만 이제는 어색해진 사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린 사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고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애쓴 것이다. 나는 무소유를 말하면서 평생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버릴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역설, 그것이 무소유가 내게 가르쳐준 진실이다. 집착을 버렸더니 온 산이 내 것이 되었다. 명예를 버렸더니 매일 아침이 선물이 되었다. 관계에서 기대를 버렸더니 작은 인연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한 번에 다 버릴 필요는 없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도 된다. 오래된 서운함 하나,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 하나, 달라지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하나. 그 하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오늘 하루는 충분하다.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만큼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 더 멀리 보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혼자이면서도 충만하다는 뜻이다. 고독 속에서도 기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쁨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그것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도 불이람에서도 병상에서도 나는 결국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 어떤 조건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그것은 밖에 있지 않았다. 항상 여기, 이 안에 있었다. 여러분의 안에도 그것이 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문은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끓여보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아무 생각 없이 그 온기만 느껴보라.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집이다. 언제나 여기 있었고 언제나 여기 있을 그 집으로 오늘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충분하다.